이번에는 조금 기존 어떤 반감기랑 다르죠. 저는 한 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 들어올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아직 룸이 남아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디파인 농부 조선생이라는 닉네임으로 이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언디파인드 랩스의 조동현 대표님 모시고 현재 가상자산 시장 전망과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원래 올 초에 빨리 모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막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언제 모실까 하다가 이제야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랜만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까지 좀 좋아질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그다음에 조금씩 시장이 살아나더니 올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폭발적으로 막 성장한 것 같고, 이쪽에서 좀 전업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도 좀 시장에서 정말 물이 들어오고 있구나가 좀 피부로 조금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업에 계시면서 또 리서치도 만들고 계시고 또 여러 파트너분들, 특히 각 프로젝트 파트너분들과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어떤 교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시장의 상황들을 우리 일반 투자자들보다 더 명확하게 알게 되실 텐데 최근에 이더 덴버 행사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땠는지와 그 행사에서 또 어떤 프로젝트들이 주목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재밌는 행사였어요. 네. 이더 덴버는 한 해 중에 이제 가장 큰 행사로 알려져 있고, 이제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열리는 행사잖아요. 네. 대부분 그 컨퍼런스의 성격이 개발자들이 많이 오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업계 종사하는 개발자들이 와서 뭐 서로 이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근황 토크 정도 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재밌게도 이더리움 이더 덴버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더 덴버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요?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 덴버다 할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한 예로 그 행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곳에서 연사들을 하잖아요. 네. 비트코인 관련된 연사하는 그 룸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해서 막 줄을 서갖고 좀 기다리는 기이한 현상까지 좀 보였던 어떤 행사였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더 덴버라고 하면 신기술, 새로운 프로젝트 이런 것들, 새로 나온 일 때 ERC20 토큰 이런 것들도 좀 회자가 되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는 게 되게 인상 깊은 대목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어떤 행사와는 확연히 매년마다 다녀오시니까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엄청 달라졌죠.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이더리움에 지금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리퀴드 스테이킹 딜리버티스라고 하는 LSD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가고요. 그 일반 투자자들은 요즘 이제 LSD 뭐 LRT라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덴버에서 논의됐던 얘기고, 근데 올해는 신기하게도 비트코인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기세가 내년까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더 덴버는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좀 기술이 좀 앞섭니다. 거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한 2년 정도 뒤에 사람들한테 이제 회자가 되고 일반 투자자들도 참여하는 걸로 좀 바뀌어요. 작년에 또 나왔던 게 계정 추상화였잖아요. 네, 원래 맞습니다. 네. 그 지갑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소셜 로그인하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큰 주목 받았는데, 그거는 뭐 한 6개월 만에 굉장히 많은 좀 기술 변화를 이뤄냈죠. 그래서 사실 이더 덴버는 기술에 굉장히 포커싱 돼 있고 미래 기술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비트코인을 얘기를 대부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약간 미래는 좀 밝다라는 걸 좀 알아서 저도 계속 샀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맞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들 너무 그런 신기술에 너무 또 매몰된다는 좀 표현 그렇지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에 지금은 좀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자, 그러면 제가 또 듣기로는 뭐 이런 그 프로젝트 중에서 뭐 모나드나 베라체인 뭐 이런 프로젝트들도 좀 주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는데 그건 어떤가요? 이더리움 이제 생태계에서
보면 어떤 것들이 조금 주목받고 있냐. 그러니까 레이어 1 중에서 어떤 게 주목받고 있냐라고 하면은 네. 두 가지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주목받았습니다. 바로 베라체인과 이제 모나드였어요. 네.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프로젝트예요. 처음에 NFT 프로젝트로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코비드 때 이제 캐나다에 있는 파운더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그 관리를 했던 나라래요. 그래서 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전부 다 이제 트위터에 모여서 이제 그림 그리고 있었대요. 그게 이제 NFT가 됐는데 이거 NFT가 굉장히 엉성해요. 한번 보시면은 막 그냥 곰 한 마리 그려져 있는 되게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이 그린 건데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밈화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발전시킨 게 이제 레이어 1인 거죠. 그게 베라체인. 그래서 그게 베어를 베라체인. 거꾸로 해서 베라가 네, 맞아요. 그래서 가보면 마스코트가 이제 곰이에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보통 뭐 수이나 앱토스나 먼저 그 레이어 1을 내놓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모십니다. 자기네 생태계 위해서 뭐 덱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장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좀 특이하게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인큐베이팅을 다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심사를 거쳐가지고 프로젝트들을 섭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콘테스트를 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되게 제일 높은 사람들만 다 뽑아서 자신들이 투자도 해주고 자기네들이 벤처 캐피탈한테 돈도 이제 조달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같이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인이 출시가 되면 앱들이 쫙 깔려 있을 거예요. 이미 다 검증된 것들로. 그래서 뭔가 약간 아직은 되게 기대가 된다. 이 안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온보딩 돼 있을지. 그리고 퀄리티가 워낙 높을 거라 생각돼서 사람들이 이거 수입만큼 가겠다. 수입보다 더 잘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더리움 쪽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러면 진짜 베라체인이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는데 아직까지 실체가 완전히 공개는 안 됐지만 이제 등장하는 순간 뭔가 상당히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꽤 높다고 일단 봐야 되겠네요. 그럼 진짜 베라체인 모나드에 대해서는 올 시즌에 한번 최근에 이제 포퓰러스 리서치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요 얘기 또 해주고 가셨는데 좀 많이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비트코인 얘기를 좀 나누려다가 우리가 이더덴버에서도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얘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더덴버에서도 주목받았던 이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 반감기 기점으로 어떻게 움직임 가져갈 것 같으신가요? 아마 구독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반감기 전에는 항상 떨어지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채굴자들이 재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아줄 사람은 제한돼 있고 이제 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물량이 있으니까 조금 수요보다 공급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높은 상황이 되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기존 어떤 반감기랑 다르죠. 왜냐하면 ETF가 출시됨으로써 굉장히 매수에 관한 매수세가 굉장히 다양한 채널에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베이버 부모 세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기관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떤 채널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채굴자들이 재고 정리를 하는 와중에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예전처럼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이 사이클에서 확실히 ETF가 나타나면서 가격 방어적인 측면도 그렇고 전체적인 패턴도 그렇고 약간씩 지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있고 이제 뭐 6월, 7월 중에는 금리 한 번 정도는 뭐 내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뭐 11월에 대선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고 그런데 올해 비트코인 시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표님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가장 큰 변수는 재밌게도 이더리움 현물 ETF 같아요. 이더리움 중요하죠. 이더리움 현물 ETF. 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된다 안 된다 뭐 최근 뭐 한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블랙록 대표님이 나오셔서 증권성과는 관계가 없다. ETF는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얘기하니까 될 수도 있나 하고 사실 오늘 이제 촬영일자에 이더리움이 조금 소폭 오른 상태예요.
근데 그것 정도로 이제 ETF 승인이 되냐 안 되냐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데 비트코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역시 비트코인밖에 이걸 못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반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됐으니까 솔라나 ETF 나오나 아니면 더 나아서 뭐 리플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굉장히 알트코인들이 ETF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고 자금도 자연스럽게 투기 자금들이 그쪽으로 쏠릴 겁니다. 더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알트코인들의 그 전체적인 벤치마크를 비교했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수익적인 상승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은 거꾸로 역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TF가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다고 하는 거는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버리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어쨌든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좀 많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사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네. 왜냐면 잘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아서 뭐 증권성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은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더리움이기도 하고 비탈릭이 홍콩에서 있었을 때 레이징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근데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간 이더리움을 냅둘까라고 했을 때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레리 핑크가 나와서 된다고 하니까 또 이게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아직은 논리적으로는 생각은 안 되지만 뭐 저분이 사실 비트코인 ETF를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 해도 됩니다. 사실 문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또 그렇게 좀 뭔가 좀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레디 핑크가 지금 여기서 거의 많은 키들을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ETF처럼 막 활발하게 뭔가 SEC와 대화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조용하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블룸버그의 이제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는 리서처가 비트코인 ETF 그 승인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장에 확신을 줬어요. 그렇죠. 90%, 거의 99% 된다.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왜 되냐? 된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ETF를 다루다 보니까 기관들과 이 신청자들의 어떤 스킨십이 얼마나 좀 잦냐에 따라서 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많이 보더라고요. 기관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금융당국하고 소통이 많으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다. 근데 그 반대로 이더리움은 스킨십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 물음표가 계속 찍혀서 올해 초에는 70%의 어떤 확률로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뭐 25% 미만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사실 가장 불편한 이유기도 한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가오는데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할 때는 막 그 자산 운용사들이 S1 양식을 수정을 하면서 막 정말 수도 없이 계속해서 기사가 막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뭔가 엄청난 일들이 지금 물밑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었다면 지금 ETF 이더리움은 너무 잠잠한데 또 대표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중국 자본 얘기하실 때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이 블록체인을 본인들의 어떤 주도에 두려면은 이더리움 ETF를 또 승인을 하는 것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굉장히 셈법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제 좀 가격 전망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으로 올해 말과 내년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한 150K까지는 그러니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150K. 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떤 가격 전망 자체가 작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칠 줄 몰랐어요. 그렇죠. 갑자기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게 이만큼의 파급력이 있구나 사실 놀랬기 때문에 아직 들어올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아직 룸이 남아 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렇죠. 시작도 안 했어요. 옆에 있는 일본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작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 그 물꼬만 터준다고 하면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은 소위 그런 말 했었잖아요. 곧 있으면 공급 충격이 온다. 현물이 말라버려서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거래를 해주려면 현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물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미국에서 얘기했던 것들도 다 이런 어떤 기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이 뭐 2억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대표님도 조금 다소 이제 보수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잡으신 수치라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뭐 저희 흔히 말하는 우리 캐시우드 돈나무 누님께서 47억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저는 뭐 그렇죠. 되게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도 좀 대단하시다 그래야 될까요? 왜냐면 근데 그게 또 너무 먼 또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의미를 두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굉장히 유의미하게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많이 갖췄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더리움 얘기하다가 아까 전에 이제 하나 더 여쭤보려다가 제가 좀 깜빡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전망이 워낙 시장에 지배적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 깜짝 승인을 해주면 뭐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5월에 안 되더라도 연내 승인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연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이 올해 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제 좀 되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바이든 쪽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내년까지 가면은 뭐 이더리움도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또 그 반대되는 좀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사용처가 생겼다. 자기가 발행한 스니커즈 다 사줬잖아요.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을 막 결제를 해주니까 비트코인이 진짜 이렇게까지 쓸모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태도가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역시 블록체인은 좀 돈을 벌어다 줘야지 좀 마음을 산다 사람들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막 그만큼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뭔가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뭐 이더리움도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계기만 좀 마련이 되면은 우리가 좀 중요한 산을 좀 넘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간의 문제일 거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현물 ETF 이제 이슈와 더불어서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덴쿤 업그레이드였는데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도 사실 좀 지지부진합니다. 가격대가 뭐 그렇게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은데 지금 롤업들이 갓 메인넷 적용도 바치고 이제 테스트도 하고 수수료 절감된 것도 확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내보내고 있는데 올해 롤업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롤업이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옵티미즘이나 아니면 아비트럼이나 이런 레이어 2들 굵직한 큰 레이어 2들이 잘 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롤업 시장이 조금 덴쿤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효율적이가 돼갖고 결국에는 덴쿤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맹점은 레이어 2들이 레이어 1으로 트랜잭션을 올릴 때 그 비용을 절감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을 느끼. 그래서 활발하게 레이어 2에 많은 스타트업들 지원하고 좀 확장하자. 이게 사실 큰 맥락인데 핵심이죠.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롤업이라는 거를 이제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컨두잇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프로젝트인데 롤업을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1분 만에 만듭니다. 1분 만에. 과정에서 1분이고요. 제가 해봤더니 정확히 2분 걸렸어요. 2분 만에. 제가 원하는 스펙의 롤업을 2분 만에 찍어줍니다. 크롬보다 빨라요. 이 레이어 2를 굉장히 쉽게 좀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D앱들이 자신들이 예전에는 그 DM만 만들어도 충분히 가치가 컸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커질 수 있는 동력을 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레이어 2로 이제 확장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서 레이어 2를 다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사이버 커넥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에보라고 하는 뭐 프로젝트도 뭐 레이어 2로 뭐 간다고 하고 있고 아마 대부분의 현재까지 살아있는 앱들은 전부 다 레이어 2로 간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분 만에 만들어 주니까 이게 사실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브랜딩하기 되게 쉬운 하나의 산업이 돼버린 거죠. 레이어 2가 섹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레이어 2들이 나오고 롤업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을까?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진짜 굵직한 어떻게 보면 기술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이 레이어 2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거래도 만들고 그 원래 레이어 2를 만들었던 목적 자체가 레이어 1에 좀 어떻게 보면 붐비는 것을 좀 해결해주고 조금 거래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달성을 이미 했지만 이게 너무 이제 빠르게 퍼지면서 좀 난잡해졌다. 그래서 롤업이 조금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는 좀 물음표가 좀 남아있다. 그래서 될 사람만 되고 안 될 사람은 진짜 안 되는 그냥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들 이제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러티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서비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히 지속력 있는 서비스들은 지금까지는 별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이 롤업은 그러면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진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이 좀 주목하고 계시는 그럼 레이어 2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 최근에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그래도 이 레이어 2 중에서도 이 롤업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럼 롤업을 조금 더 중앙화된 게 아니라 좀 탈중앙화 시키는 것들은 조금 더 관심이 좀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탈중앙화 시키는 이제 롤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바이낸스에 이제 상장했던 이제 메티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알트 레이어 같은 것들도 그렇죠. 요즘 있어요. 알트 레이어. 네, 그 전부 다 똑같습니다. 롤업을 기존에는 아비트럼이나 뭐 옵티미즘이나 전부 다 그 재단들이 관리를 해서 거기서 그 사람만 마음만 다르게 먹으면은 사실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탈중앙화가 되면은 그런 걸 못하니까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뭐 기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또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요즘에 회자되는 프로젝트들은 또 저마다 확실히 확고한 좀 이유들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 때는 대부분이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은 좀 분석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됩니다.